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3월 21일 날 기소됐죠. 네네. 그 이후에 검찰에서 120번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52번을 출석해요. 비정상 아닙니까? 기소된 사람을? 질문합니다. 이화영 증인 혹시 전락자백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못 아마 읽어봤어요. 대부분 아마 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왜 멀쩡한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는데도 허위 자백을 하는지가 아주 주요 사례를 들면서 아주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는 책인데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주요 특징을 몇 가지를 8가지로 정리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 일상생활로부터 격리시키고 증거 없는 확신에 의한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을 시키고 사건과 관련 없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격을 부정시키고 전혀 그 변명을 들어주지 않는 수사관의 모습,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전망 상실, 그리고 내가 부인을 했을 때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진술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 1992년에 경찰관이 근무를 나간 사이에 자신의 애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피의자로 몰려서 자백을 해요. 자기가 죽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잡혔어요. 경찰관 너 왜 자백했냐 했더니 이렇게 안 하면 범행을 부인해도 어쩔 수 없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근데 대신에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회유와 압박을 하니까 경찰관마저도 허위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과학수사를 뒤늦게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 범죄자들을 보니까 한 27%가 허위 자백을 했어요. 나중에 DNA로 진범이 아닌지 밝혀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27%나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허위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허위 자백이라는 것은 그 메커니즘상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일수록 허위 자백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비슷한 취지에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이화영 증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되기 전에 19번 검찰이 소환을 했고 그중에 5번 출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충 기억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소된 이후에 3월 21일 날 기소됐죠? 네네. 그 이후에 검찰에서 120번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52번을 출석해요. 비정상 아닙니까? 기소된 사람을? 여기에 대한 압박감 심하게 많이 안 느끼셨어요?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김성태 회장 볼까요? 기소 전에 16번 출석 요구하고 13번 출석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 94번 출석 요구하고 69번 실제로 출석합니다. 방용철 안부수 이런 분들도 기소한 이후에 130번, 59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세미나하고 그리고 자기 사건에 어떻게라도 기소된 사건에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유리하게 해보려고 검사 말 잘 듣고 그렇게 했으니까 실제 증인도 그런 압박감과 회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진술하고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옆에 계신 신명섭 국장님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 이화영 증인께서 하셨던 얘기들 그런 압박을 혹시 증인도 많이 느꼈어요? 네. 증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압박감을 주던가요? 제가 5월 23년 작년 5월 16일 날 구속이 되고 6월 5일 날 기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 구속되기 전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29차례 네. 조사를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5번을 당합니다. 집을 네. 2번을 당하고 제 사무실 2번, 그다음에 법정에서 재압수수색 1번 해가지고 5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고 제가 구속되고 나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잖아요. 구속 이후에 그 면회가 금지가 됩니다. 면회가 금지가 돼 3주 동안 집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래서 뭐 계속 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검사가 여기 계신
김광민 변호사한테 저희 집사람을 검사실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된 이틀 후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랬다는 건가요? 예, 네.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네. 어떤 검사가 네.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제가 검사실로 나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왔습니다. 검사실로 와서 먹을 거 좀 싸가지고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짧게 싸가지고 말씀해 왔습니다.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짧- 않으니까. 싸가지고 와서 검사는 없는 상태에서 그 음식을 교도관과 수사관이 있는 상황에서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거는 저를 압박하고 난 다음에 회의하기 위한 작전이었고요. 그 뒤에 정확하게 날짜가 아까 계속 나왔던 6월 18일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연합 파티가 있었을지도 모르다가 6월 18일인데 6월 18일 날 저희 검사의 요청으로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13층에서 부른다. 13층에 가서 이화영 피고를 만나라라고 해서 제가 18일 날 6월 18일 날 1313호실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그때 이화영 피고인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 박상영 검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질 신문이면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피고와 제가 따로 그 영상 녹화실에서 한 10여 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두 번 더 그런 식으로 박상영 검사가 저를 불러서 대질 신문을 하는데 그 대질 신문에서는 항상 박상영 검사 없었고 마지막 그 이화영 부지사와 면담을 할 때는 뭐 얘기가 잘 됐으니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박상영 검사를 불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박상영 검사를 정리 좀 불러서 해주시죠. 예.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박상영 검사를 불러서 박상영 검사를 불러서 얘기가 잘 됐으니 심영석 국장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라고 했을 때 박상영 검사가 그럼요 별것도 아닌 걸로 구속됐는데 나가셔야죠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7월 달입니다. 7월 17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